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치유농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치유농업학과 뭐 요즘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학과라는 게 한경대학교에 최고 농업 전문자 과정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지도 교수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도 이제 치유농업 관련한 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특별히 제가 그렇다고 뭐 치유농업 쪽에 전문가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에 맞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어쨌든 두 가지의 관계가 좀 잘 정립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런 얘기 먼저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연구소는 저희 개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있기가 어려워져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덜란드를 이제 완전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한국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인데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개념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케어파밍이 무엇인지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농업을 케어파밍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케어파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한 용어들이 사실은 비슷한 활동을 부를 때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모습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서의 지금 약간 뭐 전반적인 상황이랑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제가 이제 여러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뭐 케어파밍이 무엇이냐, 뭐 아니면은 이거를 치유농업이 무엇이냐, 사회적 농업 무엇이냐라고 할 때도 사실은 기본 원리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농업이라는 게 일단 있고 또 농업이 아닌 사실 농업은 우리 이제 먹거리 생산하는 게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 농업이 다른 돌봄, 복지 제가 아주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헬스케어, 교육, 재활, 뭐 일자리 민원,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은 농업하고는 관련이 원래 없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활동이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치유농업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봄농업이라고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고 물론 이것들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도입이 되고 이제 실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할 때 네덜란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어파밍, 여기 네 번째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케어파밍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도 케어파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국은 소셜파밍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용어들이 활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소셜 어그리컬처라고 보시고 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어떤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를 봤더니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소셜 어그리컬처로 일단 그냥 딱 상정을 해놓고 이렇게 불러서 각 뭐 나라별로 뭐 성격별로 어떤 면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린케어라는 용어가 쓰일 때도 있고 소셜파밍, 뭐 소셜 어그리컬처는 여기죠.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해외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다 같으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용어가 다른 만큼 조금 다른 활동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숨이 차서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유럽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생겨날 때 농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원적 농업, 다기능적 농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가운데 아까 제가 돌봄, 복지 등등등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정부기관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어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대안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조화롭게 만났을 때 발전이 잘 되는 경우가 바로 네덜란드의 사실은 모습이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농장에서 활용하면 어떤 자원이든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정신적, 신체적 웰빙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게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잘 와닿는 말은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고 말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농업 활동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이 뭐라고 부르던지 간에요. 뭐 지구 농업이 됐던 사회적 농업이 됐던 이런 활동은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서 얻는 어떤 인간이 얻는 여러 가지 효용들 그거에 목적을 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돌봄, 교육, 그다음에 직업 기술 향상이나 일상생활의 기술 향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정신 장애가 심해서 일상생활을 잘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분들이 농장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은 자기 그 일상생활을 관련해서도 혼자서 뭐 식사도 차리고 뭐랄까요 뭔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재활, 사회통합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뭐가 조금 다르냐라고 할 때 그 나라의 어떤 복지제도하고 이거를 연계를 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복지제도가 연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농업인들이 오시는 분들이나 뭐 지자체에 특별히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참여비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하게 현재까지도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다. 네, 입니다. 제가 좀 숨이 쉬어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네, 말이 자꾸 빨라져서. 네. 아마 이 자리 아니고도 이제 여러 어떤 학술 논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접 논문을 꼭 보시지 않아도 사회적 농업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항상 나오는 정의가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 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있는데 사실 뭐 초기 2008년, 9년에 나왔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올 때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 정의를 내렸어요. 일단은 제가 소셜 어그리컬처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너무 다양한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좀 최근에 전체 유럽의 모습을 정리를 해놓은 자료에서는 일단 저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당장은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농장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농업 활동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생산 혹은 주변 환경 유지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농장 주변, 농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꼭 농업 생산 활동이 아니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을 조금 사회적 약자라고 봐서 농촌 지역에 있는 그 노인이나 사실 아동, 성인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리들이 나왔고, 또 조금 이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이제 논문 같은 자료들에 나왔던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나라들이 이제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법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지원책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린 케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보건복지적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교육, 직업훈련, 보건복지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할 때 그거를 이제 그린 케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탈리아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른 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2015년, 지금 벌써 6년 전인데 사회적 농업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활동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서는 노동 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개인 단체가 수행하는 농업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념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유럽의 나라마다도 조금 다르다는 것 같고, 사례를 찾아보면은 뭐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보시면 네덜란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데 좀 나라마다 달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사실 치유농업 쪽에서는 이게 치유농업의 사례다, 사회적 농업에서 이게 똑같은 게 사회적 농업의 사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유럽 전체의 모습을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성격으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해외 사례를 보실 때 TV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게 정신장애인들이 와서 농장에서 같이 일하거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뭔가 장애는 없는 것 같지만 농장에 와서 동물한테 먹이도 주고 쉬다 가는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원적 농업 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만 하시다가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다른 활동을 좀 겸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그런 성격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보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꼭 나눠서 다원적 농업은 이쪽, 공공보건은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원적 농업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이루어지는 그 활동의 성격 자체가 이제 건강증진이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무슨 성인병이 안 걸리고 운동 많이 하고 좀 그런 건강증진이 아니고,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어떤 신체적 건강을 통틀어서 그리고 비장애인, 장애인 다 통틀어서 이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조금 이거를 뭐랄까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공공보건의 성격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딱 나눠서 어느 나라는 여기에 속하고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평면적으로 딱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원적 농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추가적인 소득,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소득만 더 올리고 싶었다면은 사실은 농부의 입장에서 꼭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으로 이해를 하는 나라가 벨기에죠. 벨기에가 있고, 또 오스트리아,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스트리아도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어떤 복지시설, 기관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별 농장들이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원적 농업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네덜란드이긴 한데요. 네덜란드는 다원적 농업 활동하고 공공보건의 성격이 결합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정말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활동의 목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생겨난 거는 그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공공보건을 위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사회통합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이탈리아죠. 예,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농촌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개념을 좀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재미가 없었죠. 개념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은 다원적 농업, 그 농업인들이 농사만 지어갖고는 살기가 좀 어렵고 그런 환경에서 9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쪽으로 케어파밍이라는 쪽으로 점점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시면은 농장의 사회적 약자들, 그냥 저는 쉽게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장애가 있는 분들, 뭐 발달장애, 다운증후군, 신체장애,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뭐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여러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포함해서 노인분들, 뭐 아이들 등등등.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뭐 특별히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네덜란드에서는 복지제도가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열려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이죠. 이분들이 강제로 보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이 나는 뭐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보다 농장에 가는 게 나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다 같이 하신다.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도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 뭐 시간표 뭐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 원칙을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제 해외 사례를 TV에서 보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그냥 방치해 놓고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와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하는 건지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오히려 방치되는 거에 반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맞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심할 때는 1대1, 3대1, 5대1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직원하고 오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조를 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밭에서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동물하고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실내에서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소규모로만 농장에 오기 때문이에요. 농장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농장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그 희망을 맞출 수도 있고 또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하루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일, 계절에 따라 하셔야 되는 일을 같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성취감을 얻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
사례를 넘어가야 조금 더 재미가 있을 텐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례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네덜란드에는 케어팜의 어떤 뭐 정보 지원이라든지 현황이 어떠한가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한 1250여 개 정도의 케어팜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이 본격적으로 처음 생겨난 게 1990년대 후반경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90년대 후반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쯤 되면은 이미 1000개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였고 최근에는 이 개수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비슷하게 쭉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연간 이용자 수도 있고 이 연간 보건복지 스포츠부 지급 비용 이런 것도 해놨는데 이 지급 비용을 농장 수로 나누면은 한 농장당 평균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케어 매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케어 서비스로 인해서 농장이 버는 돈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제 20만 유로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인건비로 많이 나간다고 해요. 왜냐면 장애인들, 노인들 이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을 돌보기 위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농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저 케어 매출이 소비되는 거의 대부분이고 저게 이제 농업인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 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운영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장인데 전에 제가 어떤 자료인가 보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뭔가 네덜란드 케어팜에 뭐 부작용처럼 누군가가 써놓은 건데 네덜란드에는 농사는 안 짓고 사람들만 받아갖고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안 좋은 사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걸 봤는데 저는 그걸 왜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케어팜이기 때문에 그 케어 소득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장들은 농장이고 농장의 환경이긴 한데 그걸로 뭔가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상업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먹을 조그만 텃밭이 있거나 동물이 좀 몇 마리 있거나 그리고 원래부터 그 땅은 농장이었지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팜으로만 운영을 하고 100% 거기서는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농장은 본격적으로 좀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거기서 얻는 소득도 있고 또 케어 활동으로 버는 소득도 있기도 하고요. 또 케어 소득으로만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카페나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뭔가 그 농산물 판매점 아니면 민박을 한다던가 다양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은 순전히 농업인의 몫이에요.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케어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쭉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간보호시설, 복지시설, 요양시설 그런 데 운영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듯이 여기도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보장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농장이 운영하기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었고요. 아이고 되게 덥네요. 오늘 날씨도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거리가 있어요. 아니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벗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도 갖고 또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얘기 얼핏 하긴 했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던 시점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시범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지원이 이제 우리나라식의 지원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현금 주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 몇 년에 얼마. 이제 저희 사회적농업도 1년에 6천만 원씩 5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그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정부는 조직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저기 국가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그 운영 자체만 정부에서 해봐라라고 이제 지원을 쭉 해서 한 10년 동안 운영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조직이 이 케어팜이 잘 발전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틀을 만들고 지원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사회복지제도가 연결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힘을 한 거죠. 역할을 해서 지금과 같이 된 것이고 그런 어떤 정부에서 만든 조직은 사실 10년간만 운영을 하고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범사업처럼 운영이 됐고 시범사업? 시범적으로 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고 정부가 원한 거는 그 뒤에는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 케어팜 하는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봐라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 케어팜 연합, 연맹 이제 이렇게 부르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지원센터를 연계받아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 현재는 순전히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영역, 장기요양보험 이제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쪽에 제도가 연계가 돼서 그걸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 자체는 순전히 이제 농업인의 역량에 따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케어 전문 인력 필수라고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케어팜이 어떤 시설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 어떤 요양시설, 뭔가 재활시설 그런 시설의 지위를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계셔야 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반드시 농장에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로 치면은 급수가 높은 자격인 경우도 있고 조금 낮은 자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농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증 장애인이냐, 경증이냐 이제 그것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 인력이 있는 농장이라면 조금 중증이신 분들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 경우라면은 그렇게 또 맞춰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면을 먼저 다 말씀을 쫙 드리고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가에서의 어떤 운영에 대한 제도 연계가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제도가 이제 노인분들 요양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덜란드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법을 케어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케어법이라는 어떤 지자체에서 보통 운영하는 일반적인 복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 가장 대표적으로 케어팜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다, 정신장애가 있다, 아주 심하지 않은 일반적인 어떤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이 이 법에 이 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면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국가 부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케어 소득인데 이것이 바로 케어팜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득이 됩니다. 농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개인 부담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부담 몇 프로 이런 것이 있는가인데 네덜란드는 보통 이렇게 자부담이 있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다만 케어팜을 이용하신 분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세금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로 다 정부 재정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어팜을 제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하나 딱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 제도를 다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저런 어떤 정부의 건강보험, 복지 이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 기준을 다 맞춰야 돼요. 무슨 기준이냐? 그런 시설과 같은 기준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거고, 장기요양 그 시설로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인력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거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을 맞춰야지만 인정을 받고 저런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결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조금 숨가쁘게 개념과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사례로 예,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뭐 제도적인 부분이나 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이 농장 한 군데를 찍어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네덜란드의 케어팜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다양한 사진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사례까지, 요 농장 사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1250여 개 농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끔 저한테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케어팜 하나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장들이 다 제각각 개성이 있고 특색이 다르고 대상자도 다 다르고 어디가 더 잘하고 못한다는 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농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케어팜이라는 곳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외면을 안 받는다,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동물이 많은 농장, 어떤 분은 뭔가 소규모 농장, 어떤 사람은 대규모 농장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른데 그 농장들이 1250여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망하는 농장이 없이 다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농장은 이제 드후퍼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사진에 이렇게 짧게 보이는 곳은 농장의 그 초입, 입구 부분이고 제가 이 뒷페이지에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장도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원적 농업의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된 곳이에요. 처음에 이 부부가 원래 물려받은 그 농장이 낙농을 하는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터밀크하고 이제 치즈를 만들어 팔았대요. 근데 너무 소득이 얼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장이 어떤 크게 대규모로 하는 농장이면 너무 작았고 규모가 작고 딱히 이제 그런 쪽으로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농장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농업계에 케어팜 붐이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2005년에 전환을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인데 마침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중에 부인분이 사회복지 특수교육 쪽으로 교육도 받았었고 결혼하기 전에 공부도 했었고 경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초기에 이렇게 케어팜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 부부 중에 보통 부인분이 그런 경력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분은 사실 이렇게 전환을 하고도 그걸로 충분하게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서 최근까지도 회사 업무를 병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돼지 사료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이 농장에 와서 같이 일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 농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 어떻게 보면은 케어의 영역을 넓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특수교육적으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청소년, 아동들 중에 이제 장애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주로 받아서 농장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했는데
점점 이제 심리 상담, 직업 코칭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더 추가로 받아갖고 청년들을 상대로 직업 코칭을 해주는 거를 구인분이 직접 농장에서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규모 돌봄, 특수교육, 심리치료 이제 이런 것들을 농장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써놓고 보면은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다 케어팜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의 활동들이에요. 여러 가지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농장의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거를 사실은 의미를 합니다.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심리치료라는 게 있어서 당연히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그러면은 여기 농장에 오는 장애인들,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심리치료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농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돌봄 직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심리치료의 대상이 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도 농장에서 굉장히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힘들겠죠. 본인도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뭔가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하시는 분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좀 괜찮을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다기보다 뭐랄까요?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농장에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는 농산물 판매점하고 그다음에 농장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정원이 있거든요. 꽃밭이 있는데 꽃밭에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거나 산책하고 차 마시고 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농장에 일하는 장애가 있는 청년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접점이 생기는 거죠.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농장을 이용하시는 케어팜 이용객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반 그 손님들 말고요. 케어로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얘기고요. 이 농장의 전체 지도는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만 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그 지도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은 상점이 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이 농산물 판매점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주민 아무나 가서 물건을 파는 슈퍼마켓 같은 곳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조그만 터키 머신도 있고 뭐 차도 마시고 가도 되고 그래요. 농장 로고가 있는 컵도 이렇게 비치가 되고 이 농산물 판매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치즈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든 치즈도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맨 밑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입구에서 쭉 들어가면은 실내 공간들이 밑에만 있고 위에는 녹색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있는 곳은 목공방, 치즈 공방 이런 곳이고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휴식할 수 있는 방들이 있고 작은 동물들도 있어요. 토끼나 닭, 미니 돼지 뭐 등등등.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승마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꽃이 있는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덜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꽃밭에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그냥 꽃을 꺾는 거예요. 꽃다발을 만들어서 내가 꺾어온 꽃만큼의 무게를 재갖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우리 집에 꽃다발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농장 운영 방식 중에 하나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유기농으로만 재배를 하는 굉장히 넓은 텃밭이 또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제가 치즈 공방을 말씀드렸는데 치즈를 여전히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누가 만드냐면 케어로 오시는 분들 특히나 자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치즈 만드는 거를 굉장히 물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겠지만요 자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치즈 만드는 작업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이 운영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어떤 정해진 좁은 공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쉽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성취감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시즈 만들기도 계신 분들이 하고 있고 이제 뭐 닭장이라든지 토끼장 등등등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탁구대하고 휴식공간도 있고요. 네, 이 위에가 텃밭, 여기가 꽃밭 아까 말씀드린 곳이고 목공의 실, 목공방에서는 주로 청년들이 있는데 이 농장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 가구를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것, 책상이나 뭔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그 주문받은 가구를 직접 만들게끔 교육을 받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성취감도 생기고 직업 훈련도 되는 거죠, 저게. 예, 저런 쪽으로 흥미를 가지고 개발시킬 수도 있고, 네, 예, 돼지, 미니 돼지가 있는. 네덜란드는 동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고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하이라이트인 네덜란드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활동 위주로 크게 보면은 한 셋 정도로 나눠봤어요. 농업 관련된 활동, 농장이니까 농업 활동을 할 텐데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에서 농업을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케어팜에 있는 노지, 텃밭의 모습 중에 그냥 일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 농장의 경우는 지금 작물들이 쫙 이제 심어져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여기는 그 작물과 작물 사이의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잘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실 이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마음 먹으면은 이것도 좀 좁히고 그러니까 많이 심고자 한다면은 이 농장 굉장히 넓거든요. 사실 이건 아주 일부분의 모습이고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한 작물을 쫙 심어서 이거 팔아서 소득도 좀 올리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이 노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뭐 장애나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케어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농업인들이 사실은 많죠. 원래 뭐 평생 농사를 지어오시고 한 분들이 아니고 대체로는 전혀 이 농장의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작물과 작물 사이의 공간도 넓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게끔 한 것도 있고 지금 한 작물의 어떤 심어진 공간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도 한 작물을 너무 넓은 공간에 크게 심어 놓으면은 이거를 오늘 여기서 한번 풀을 뽑아 봅시다, 수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도 아니 이 넓은 공간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해요 혼자서 이렇게 해서 겁을 먹고 시작조차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한 명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심어 놓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다 끝나고 나면은 성취감도 굉장히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오늘 이만큼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 오늘 이거 다 했어요. 굉장히 뿌듯하다 생각도 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쉽게 시작도 하고 그런 면에서 케어팜에서 구상할 수 있는 어떤 노지 텃밭의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차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많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도 특별하게 뭔가 생산을 해서 그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케어팜입니다. 네, 앞에 특이하게 지금 나무 팻말이 보이실 텐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케어팜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성인하고 노인분들인데 성인분들이 여기서 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여기 나무 팻말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요만큼씩 이렇게 땅을 주는 거죠. 네,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요만큼을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심고 또 원하는 만큼 수확을 하고 집에 가져가던가 아니면 농장에서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굉장히 또 뿌듯하죠. 본인이 장애가 있고 원래 직장도 못 다니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한 명의 사람의 몫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산도 하고 가족들한테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만족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각자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또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좀 자유롭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꼭 무슨 노지에서 텃밭만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유리온실이 있는 케어팜도 봤어요. 보통 네덜란드 농장 하면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스마트팜, 유리온실, 이제 이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꼭 유리온실이 그런 그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생산시설로만 활용되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활동하듯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날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진을 찍은 날도 비바람이 엄청나서 밖에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날씨였는데 이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장을 찾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실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만큼의 공간은 전체 유리온실, 이 농장의 유리온실 공간이 제 생각에는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온실이 여러 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여기서는 이런 작업을 하시고 옆에서는 또 다른 거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날씨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바깥에서 장애인들 활동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셔도 사실은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고 이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화분 그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 심기 그냥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그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측면에서 쭉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른쪽도 여기는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그룹별로 활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4명이 여기 보이시는데 까만 옷 입은 분이 농장의 직원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나머지 3분이 이제 헤어로 오신 그야말로 분들인데 왼쪽에 이 남성분은 30대 초반에 자폐증이 굉장히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나머지 2분의 남성분은 노인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3대1이죠. 그야말로 직원 하나에 케어로 오신 분 3분에서 이날 지금 6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확을 해야 하는 딱 날짜가 돼갖고 바깥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팜에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날 해야 하는 일. 오늘은 뭔가 요 작물을 수확을 해야 하고 지금 날씨도 안 좋고 하니 이런 화분을 이걸 이제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해야 하는 일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노인분들이에요. 전부 여기는 노인 전용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게 50세 이상. 네덜란드에서는 50세를 시니어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이용하는 케어팜이다 보니까 보이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인이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좀 중증의 뭐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가는 케어팜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농장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물론 중증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증에 뭔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 그런 노인들 이용하시는 케어팜을 보면은 약간 요양시설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실내 활동,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농장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바깥 활동, 뭔가 진짜 농장에서 하는 활동을 좀 많이 권장을 해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고 또 여기도 할아버지들이 지금 나무를 다 자르고 계시죠? 이제 이런 활동들을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같이 하고 있고 뒤에 또 제가 노인들 나오는 다른 농장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아까 개념 말씀드릴 때 뭐 농장 그 이론 정의 중에 보면은 농장 주변 조경 뭐 활동 뭐 이런 거 한다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와 그런 게 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땅은 농장 바깥이거든요. 네덜란드는 워낙에 이 나라 자체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농장들이 넓다 보니까 기본 뭐 몇만 평씩은 되다 보니까 농장도 이렇게 초지가 많지만 농장 주변도 그냥 초지가 많고 또 지자체에서 농장한테 이런 초지 정리 이런 거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팜 보면은 지금 사실 이 농장은 굉장히 네덜란드로 치면은 엄청난 시골 쪽에 위치한 농장이에요. 대도시에서도 상당히 멀고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초지가 많은데 주변 정리 활동 이런
그 잡초를 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농장을 이용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이 활동을 주로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런 제가 이런 거에 강하지 않아서 저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게차? 지게차는 약간 미니 포크레인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의 경우는 이 농장주 창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조경 관련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해오신 분이 은퇴하고 창업을 하신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조경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기도 했었고 본인이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다 이제 은퇴를 하고 이 농장을 차리다 보니까 케어로 오시는 분들한테 조경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은 이런 지게차 포크레인인지 이런 것들을 운전할 수 있게도 교육을 시키고 또 잔디 깎는 기계, 나무 자르는 기계 같은 것도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농장에서 직접 실습 겸 배우고 자격증도 딸 수가 있고 이 주변 정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실습 차원에서 이제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오시는 청년들은 다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서 직장을 찾기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농장에서 하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술을 조금 쌓게 되고 좀 자기 증상이 괜찮아지고 하면은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겠죠.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농장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농장주의 운영 철학,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치즈 만드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은 농장입니다. 보여드렸던 치즈를 네덜란드 구다 치즈라고 그 마트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여행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케어팜에서도 이제 그 케어로 오시는 분들이 치즈 만들기에 직접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계란을 포장하고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약간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뭔가 훈련을 받고 이 농업 활동으로서 뭔가 내가 훈련을 받는 개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재활시설처럼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이 두 분의 청년이 장애가 있는 청년이 여기 한 2, 3년 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증상도 되게 좋아지고 근로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농장주가 이분들을 급여를 좀 주고 채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취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농업 활동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작물 내지 이제 그런 걸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동물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사회적 농업으로 이제 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치유농업 활동을 한다라는 곳에 가봐도 이제 사실은 텃밭, 꽃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시고 동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동물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는 동물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그런 효과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교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서 내가 사회성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거창해질 수 있지만 관계 맺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 네덜란드에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팜에서 동물이 더 중요합니까? 식물이 더 중요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네덜란드에서 케어파밍과 관련한 연구로 가장 이제 유명하고 한국에도 잘 알려지신 양 하싱크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답하신 게 있어요. 제가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동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동물은 일단 생명체고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케어팜은 뭔가 열심히 농사짓고 뭔가 생산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거기서 뭔가 좋은 효용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인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식물보다는 동물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네덜란드 퀴어팜을 가보시면은 동물이 많은데 이제 이 동물들이 전부 어떤 사람하고 무슨 뭐 체험 활동 그렇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농장은 정말 뭐 젖소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그 유골을 생산하는 농장도 케어팜인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을 키워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산 목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농장도 많고, 어떤 농장은 동물은 굉장히 많은데 생산 목적은 또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농장 중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돼지들, 돼지입니다. 지금 사진에 조금 이상한 까맣게 나왔는데, 이 돼지들은 좀 고급 품종이라고 농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농장은 약물 중독자들이 대부분 가는 케어팜입니다. 네덜란드에서요. 네덜란드가 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다 보니 그 중독자들도 많기도 해요. 그래서 노숙하시고 약물 중독되신 분들이 저기 가서 일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뭐 IQ가 낮고 그런 장애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활발한 농업 활동을, 생산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활에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돼지도 키우고 있고 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작업도 그 중독자들,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같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시고 거의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보통 이제 노숙인으로 이렇게 살고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 주고 하면서 이제 약 끊어라, 뭔가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근데 실제로 농장에 와서 내가 돼지를 키우는 걸 같이 하다 보니까 돼지한테서 느껴지는 그 생명의 느낌, 네, 실제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 생명체로서 내가 온기를 느끼고 같이 하는 게 내가 약을 끊게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이 돼지를 생산해서 고기를 판매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이 돼지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걸로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농장도, 여기 가운데 농장도 이제 활발하게 유골을 생산하는 농장이고, 여기에 돼지는 사실 이 농장에 돼지가 지금 2마리나 3마리밖에 없어요. 미니 돼지. 이거는 보통 미니 돼지는 그냥 조금 즐거움을 위한 돼지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동물을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비슷한 같은 농장에서 또 나왔는데, 이제 어떤 농업 활동을 하냐라고 할 때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네, 농장에서의 활동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 농장은 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이 가는 농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는 다 젊은데 엄청나게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이 이분들한테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농업 훈련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맨 처음에 무슨 생활 스킬, 무슨 생활 기술 향상 요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농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차츰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 이제 동물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실 저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병아리인가요? 네? 네. 머리 위에 닭이 올라가서 모자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게 특별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이 가는 그런 농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전문 간호사세요. 그러니까 일반 간호사보다 조금 더 이제 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 농장은 진짜 완전 중증이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 할아버지는 조금 거동도 편하시고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마다 오시면은 그 먹이통, 토끼 먹이통에서 저렇게 먹이를 꺼내갖고, 토끼장이 여기 거의 한 20몇 개는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각 토끼장마다 이제 열어서 먹이를 하나씩 넣어주고 배변판도 청소를 하고 이제 이런 걸 합니다. 동물의 활용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꼭 무슨 교감이다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일단은 이분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하나의 할 일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저 토끼 쓰다듬는 거는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이 토끼를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안정과 만족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동물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네덜란드의 농장이 뭐 나이 제한도 없고 어린이들, 청소년, 뭐 성인, 노인 정말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농장 그리고 좀 나이 어린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농장을 보면은 99.9% 동물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무조건 아이들이 있는 농장은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농장을 가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텃밭이 있어도 텃밭에 가 있거나 다른 거 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전부 다 동물하고 뭐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축구하고 놀고 놀이를 하면 했지 아이들은 이렇게 뭐 텃밭 활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왼쪽의 사진은 알파카예요. 알파카를 산책시키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뭐 알파카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그렇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끈을 목에다 묶어갖고 산책을 시키고 돌아다녀요 농장 주변을. 그래서 그게 하는 사람한테 재미도 있고 동물하고 같이 하는 의미도 있고 할 일도 되는 것이고요. 나의 오늘 하루의 할 일 중에 하나 동물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당나귀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아이들이 많은 농장이에요. 왼쪽은 염소고 낙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말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얘기를 이제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그런 건 모르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거는 네덜란드의 케어팜에서는 말이 굉장히 다른 동물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전문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 뭐 매개 치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재활 승마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활동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실제 네덜란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 테라피, 우리나라 말로 치료라고 이제 테라피를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재활 뭐 승마 테라피 이런 쪽이 많이 활성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케어팜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 농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일반 케어팜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이런 승마 테라피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걸 겸하다가 아예 또 그거를 그만두고 새롭게 농장을 하나 차려갖고 아예 그냥 저 승마 테라피만 하는 농장을 하는 살인분이 하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말하고 하는 훈련들을 주로 합니다. 실제로 농장은 되게 작아요. 근데 농장 주변 여기 울타리 뒤가 숲이거든요. 엄청 넓은 숲이어가 국립공원 같은 곳이어갖고 이 숲을 쭉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걸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강의 중에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작다는 규모면 한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소농에게 적합하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이 안 돼서 케어팜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면적을 물어보면은 한 6헥타르 정도 되는 농장도 스스로 작다고 네, 말씀을 하시고 한 12헥타르 그 정도까지도 케어팜을 하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본 농장 중에 정말 작은 케어팜으로서 우린 너무 작아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제 1헥타르가 조금 안 되는 면적 정도셨거든요. 근데 그 면적 제가 지금 평 단위로는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사실 1헥타르밖에 안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1헥타르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작은 케어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막 10헥타르가 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면적을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 또 10헥타르가 넘는다고 해서
그 면적이 전부 다 뭘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넓으면은 대체로 다 초지로 그냥 내버려두고 동물 풀어놓고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아까 그 농장 지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도 제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거기도 한 6헥타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앞쪽에만 몰려 있고 나머지는 이제 농사 짓거나 아니면 초지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키우는 말이 다 이렇게 초지 나가 있거든요. 사진 보통 겨울만 빼면은 그런 편입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경상도만큼의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 자체는 조그만데 산이 없잖아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고 산도 없고 또 이 자연 환경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막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안 건드리다 보니까 농장들도 상당히 많고 면적도 넓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조금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좀 딴 얘기로 했지만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농지에 대한 어떤 보존법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케어팜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한테 이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자녀들은 농사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농지 그 법 때문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제 하다가 케어팜이라는 게 워낙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케어팜을 차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원래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2호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2호점 자리를 물색을 하다가 이제 그런 땅들, 농지로 묶여 있는데 아무도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땅들을 이렇게 찾아갖고 또 그걸 구입을 해서 운영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면접하다가 딴 얘기가 나는데 그런 편이고요. 이 말 얘기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을 케어팜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농장 주나 아니면은 농장에서 프리랜서로 누군가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게 해서 재활 승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수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농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영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활용되는데, 사실 제가 뒤에 또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동물들이 꼭 무슨 말은 반드시 테라피로만 활용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농업 활동에 대해 정리를 해본 부분입니다. 일단 동물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동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크게 한 5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아까 그 토끼 먹이주는 이제 할아버지도 보셨고, 아이들도 농장에 오면은 아침마다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슨 동물이 하나 있으면은 그 동물 보러 제일 먼저 가고 물도 챙겨주고 먹이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일 측면에서도 동물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과 책임감이 어떤 내가 돌보는 내 동물 이런 식으로 정말 책임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생명체로서 교감한다. 이것도 아까 그 재활 관련해서 약물 중독되신 분이 왜 돼지 키우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농업 활동으로 접근을 해서 동물 돌보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농장에서 계속하면서 농업 기술, 그야말로 소를 돌보는 기술, 방식을 알게 되고 말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측면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도 동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우리 반려동물도 있듯이 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즐겁잖아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매개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동물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 농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여건이 되시면 꼭 작은 동물이라도 키우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이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건 직접 아마 해보시면 훨씬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농업을 먹거리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의 얘기인데, 저는 크게 그냥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업적으로 뭔가 작물을 막 키워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 활동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요.
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농장주의 이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케어팜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농업이 어떻게 활용되지? 하면은 뭐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대로 이제 조경과 관련한 환경 정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먹거리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농업 활동을 하는 농장들의 경우는 여기서 한 가지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실 법한 내용이, 그러면은 여기 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생산 작업에 참여를 하나요? 그럼 급여는 또 받는 건지, 혹은 그분들의 노동력만 싹 빼먹고 농장주가 그거 다 이득을 가져가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케어로 오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장애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생산 작업에 보조 인력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그쪽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도 되고 그게 좋다라고 하면은 보조 인력으로 뭐 풀도 같이 뽑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갖다 나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근로 인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충분한 생산력이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대체로 장애도 심하고 뭔가 전문 농업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분들은 활동을 도우면서, 농업 활동을 도우면서 거기서 정신적인 어떤 좋은 효능을 얻는 것이지, 그분들이 본격적인 어떤 일꾼으로 이만큼의 생산에 참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급여를 주고 노동력을 어떤 돈으로 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보조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이것도 이제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더 필요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농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케어팜은 가정집이에요. 네덜란드의 케어팜들은 대체로 부부가 운영하는 가정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간보호시설 가듯이 아침에 와서 밥도 먹고 오후가 되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농업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끔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농업과 관련된 걸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일주일에 3번 농장에 가는데 맨날 갈 때마다 텃밭에서 풀 뽑으라 그러고 갈 때마다 똑같은 것만 하라 그러면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케어팜이 왜 좋은가 뭐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다양한 활동이에요. 딱 보시면 할아버지들이 그 콩을 다듬는 거거든요. 그 완두콩을 껍질을 까서 실제로 이제 이거 콩을 가지고 그냥 요리를 다음날 요리를 해 드셨고,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케어팜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인데, 여기 할아버지가 이런 곤충 호텔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막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꼭 농업 관련된 그 딱 생산하는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걸 다 한다. 그리고 중요한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작업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농장, 이게 농업과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요. 또 이제 점점 무슨 프로그램 같죠. 이제 그림 그리고 작업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노인분들 이용하는 농장인데요. 오른쪽은 지금 무슨 요양시설 같죠?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강사가 와서 뭐 얘기하고 이제 노인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를 듣고 있는 이런 식으로 케어팜들이 다양한 어떤 활동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왼쪽은 주변으로 소풍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이 있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가는 농장에 비하면 조금 시설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 카테고리로 경영 다각화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그 케어팜, 케어 소득이 있고 먹거리 생산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운영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농장인데 사실 여기는 케어팜이기도 합니다만 생산을 엄청 크게 하는 농장입니다. 유기농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는 농장이어서 이 농장에서는 사실은 주된 소득은 이 생산 소득과 여기 카페 겸 레스토랑에 오는 소득, 그다음에 그 여기 여긴 아니 이 오른쪽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농산물 판매점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얻는 소득이 이 농장에선 대부분이고 케어로 얻는 소득은 아주 일부예요. 그래서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휴식 공간도 사실 일부러 이렇게 휴식 공간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통 뭐 나는 케어팜을 차리고 싶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하죠?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뭐 무슨 제도적인 지원 뭐 없나? 아니면은 뭘 재배를 해야지, 이 땅에 뭘 심어야 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물어보면요, 케어팜을 나 창업할 건데 뭘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하면은 휴식 공간 만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예. 안전하고 아늑하고 모두가 함께 그 뭐랄까요? 함께 쉴 수 있는 안전한 실내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덜란드에서 케어팜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기 뭐 몇 년도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여기 그 사람들 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뭐 마구간을 개조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고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저 건물을 지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작물을 키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실은 케어팜으로서 제대로 운영을 할 때 필수적인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케어팜에 가보시면은 아무리 작은 농장에 가셔도 이런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먹고 그냥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의 딱딱한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소파도 있고 뭐 게임기도 갖다 놓고 막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케어팜은 생산을 위한 농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게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가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개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용어로 치유농업도 있고 사회적 농업도 있죠. 지금 치유농업은 이제 치유농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정의가 있고요. 이제 사회적 농업은 아직 뭐 법이 통과되고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그걸 통해서 농식품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유농업 쪽에서는 네덜란드 여기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가지고 온 이유는 네덜란드 사례를 다들 해외 사례로 또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쪽의 농업을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다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치유농업에서는 목적으로 삼는 게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 그래서 사회적 약자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치유 산업의 어떤 한 가지로서 이 치유 농업도 있고 요즘에는 무슨 해양 치유, 산림 치유 이거랑 또 어떤 이 쌍벽을 이루는 같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의 그 치유 농업의 흐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사회적 농업은 조금 다른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다음에 돌봄, 교육, 고용과 같은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큰 방점을 또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어떤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 연구 이전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의 성격을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네. 그냥 참고로만 이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농업을 부르든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돌봄이나 교육, 건강 증진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와 연계시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같이 중복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각자 조금씩 다른 영역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치유농업에서는 플러스 거기다가 치유라는 가치고 치료도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거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분명히 얘기인데 요즘에 그 농진청에서 얘기하는 치유농업 정책 방향에 보면은 치료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활용하려는 것 같고 뭐 힐링이라든지 힐링 산업으로도 연계를 시키는 반면 사회적 농업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의 상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케어팜의 효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케어팜 이용자가 얻는 효과 이 부분은 이 유럽에서 나왔던 여러 연구들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 특히나 치유농업의 효과에서 그 건강 지표가 좋아졌다, 혈압이 낮아지고 뭐 건강이 뭔가 좀 좋아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 먼저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연구 효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 중에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농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농장 활동을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거기 그런 같이 하는 활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정신장애 때문에 뭐 히키코모리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 사회 인간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인간 대 인간 관계를 잘 맺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농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그런데 이게 특별히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되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본적인 농업 활동은 특별한 공부를 안 해도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누구나 어쨌든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제 직업적인, 사회적인 대인관계 발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자연환경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동식물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 연구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드닝, 동물 복지, 그냥 자연환경, 난 도시에만 살고 동물은 별로 만져본 적도 없는데 농장에 왔더니 이런 것들하고 맨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흥미거리, 관심사가 생겨서 특히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자기의 진로를 찾고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얻는가? 보통 이용자 효과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운영자에게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죠. 다원적 농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동의 다원으로 추가적인 어떤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지만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무슨 조직생활, 무슨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작업이라는 거는 말없이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면적이 넓은 어떤 그 농장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제 외롭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케어팜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뭔가 처음 왔을 때보다 좋아졌어. 이 사람이 예전에는 식사도 혼자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할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 뭐 한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달라져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기서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시골에 혼자서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자가 얻는 효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그 논리로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에 케어팜이 막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할 때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네트워킹 그 조직을 만들어서 스터디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처음이고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교육 많이 그 교육 일정이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많이 아마 참여를 하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현재는 케어팜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조직, 이런 케어팜 조직에 다 속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케어팜이 왜 좋은지 보통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것들의 키워드만 살짝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용한 할 일이 있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건데 사실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저는 그 케어팜의 어떤 농업 활동을 진짜 농업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진짜 농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가 진짜 농업이냐 하면은 비교돼서 진짜가 아닌 농업이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나지도 않는 뭔가 재료를 어디 가서 사갖고 오셔갖고 운영자가 오늘 한 20명이 오신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구성을 해갖고 그냥 우리 농장 한 구석에서 다들 그걸 하고 가세요. 빠이빠이 하시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농장에 원래 하시는 농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딴 데서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과 비교를 해서 네덜란드에서의 케어팜은 그냥 원래 그 농장에서 하시는 진짜 농업 활동을 이 케어로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계란을 꺼내와야 되고 닭장 가서 꺼내와야 되고 누군가 토끼한테 먹이도 줘야 되고 누군가 풀을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했고 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쭉 말씀드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이제 길게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몇 가지를 이건 정리를 해본 거고 이거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이제 하싱크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어떤 연구 그 결과들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성공에 기여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 건데 방금 쭉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덜 드렸던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동등한 관계로 함께 활동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케어팜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면요. 뭐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노인분이 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나는 환자고 나는 그냥 어떤 서비스를 받는 존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해지다가 농장에 갔더니 일단은 내가 무슨 환자복을 입은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농업인이 운영자가 나를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도와주러 온 하나의 그냥 이웃처럼 친구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가 나는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농장 내에서의 관계는 누구는 직원, 누구는 뭐 환자 아니면은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들 동등하게 일하는 거 그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라 한국에서 이런 농업, 저는 이제 케어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영어로 케어팜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거를 치유 농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사회적 농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는 케어팜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케어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츰 이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나중에 적용이 또 가능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용자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돌봄과 결합을 한 식으로 활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노인 돌봄과 연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특수교육과 연관해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제가 이런 뭐 ADHD나 자폐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케어팜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이제 부모들이 이건 조금 제가 느끼는 바지만 어떤 뭐 테라피 시설에 보내고 약을 먹이고 꼭 상담을 받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자연환경 속에 가서 동물들하고 활동하고 그렇다고 농장에 간다고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농장에도 다 이런 아이들이 가는 농장에는 아동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특수교육 그런 전문가들이 농장에 다 있습니다. 근데 활동이 다른 거죠. 시설에 가면은 1시간 정도 그냥 상담하고 빠이빠이 하고 약을 주는 거에 반해서 농장에 가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루 종일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느낀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왜냐면 아이들이 가는 농장은 그 이용객의 수가 너무 많아요. 보통 그 성인이나 노인분들 가는 농장은 아까 제가 10명, 20명 말씀드렸는데 많아야 30-40명이거든요, 하루에. 근데 아이들은 어떤 농장은 막 100명 넘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용 농장이 많은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런 어떤 자폐나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지 따돌림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뭔가 싸워서 아니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갈 곳이 없는 아이 뭐 등등등 가족 문제로 뭔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케어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 네 번째 있는 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활 치유의 공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평생 가는 어떤 장애나 질환 때문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 시간에 도움을 거치면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뭐 문제점,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하는 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뭐 범죄 피해자나 가족, 뭐 이제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좀 접해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뭐 정신과 의원, 뭐 상담, 치료하시는 곳 외에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도 케어팜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 제도가 다 열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자체 복지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많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는 치유 농장입니까? 사회적 농장입니까?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렇게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어떤 뭐 지원을 받느냐보다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조직으로서 갖춰서 농업활동과 연계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제도적인 부분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휴식의 장소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힐링하러 가는 농장, 쉬러 가는 농장을 뭐 케어팜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많은 농장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뭐 힐링하는 농장, 뭔가 치유 체험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치유를 체험하러 가는 농장인가 싶었는데 그런 식의 그 일반인, 그야말로 뭐 정신적인 위로가 필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들을 뭐 따로 띄어서 보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케어팜인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똑같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아요. 하나의 방향으로서.
해서 5가지 정도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현재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케어팜 발전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이제 무슨 정책 방향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그래도 질문을 받으면은 이해를 먼저 해요. 뭐 그런 정책 방향 이런 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케어파밍이 뭔지 그 성격부터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단어, 예를 들면 뭐 치유 농장이라고 할 때도 치유 농장의 성격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 무슨 치유가 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농업 활동을 하는 것도 치유 농장이라고 부르고, 또 무슨 일반인들이 그냥 체험하러 가는 약간 그런 농장도 치유 농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다른데 단어는 똑같이 치유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그거에 맞는 지원이나 정책이 제대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